자, 웃음기 싹 빼고 방송해야 되는 날인데, 자, 오늘 증시가 많이 폭락을 했습니다. 자, 이게 이래도 되나 싶은데 역대급이죠. 자, 어떻게들 보고 계셨습니까? 오늘 8%가 떨어졌습니다. 이게 장중에는 10.8%까지 하락을 했어요. 제가 20년 주식했는데. 자, 이런 걸 보지 못했습니다. IMF 이후에 최고의 이유 없는 하락인 것 같습니다. 제가 방송을 킨 주된 이유는 이게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난무하는데 이거 말도 안 되는 해석도 있고 이 마바라들이 어, 다시 이게 마치 기회이고 뭐 다 대반전의 시작이고 뭐 바로 내일 다시 상승할 것 같이 막 얘기를 해서 뭐 물론 내일 상승할 수도 있지만 저도 내일 알 수 없습니다. 저도 물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왜 어떤 것들을 봐야 되는지 우리 지금 같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자, 그래프 한번 보시죠. 야, 이거 지금 너무 위화감 들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찔끔찔끔 움직이다가 와, 갑자기 이렇게. 자, 지난주 금요일도 좀 있었죠. 자, 여기까지는 내가 이해를 했어. 야, 근데 이거 뭐냐? 야,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이 그래프를 딱 봤을 때 하나 드는 그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는 야, 오늘 큰일 났다. 저도 물린 게 꽤 되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야, 풋옵션 산 사람들 지금 대박 났겠다. 로또 맞았다, 진짜. 엊그저께 동탄 롯데캐슬 로또 청약 있었잖아요. 지금 이거 한 1,000만 원 정도 하방 옵션으로 걸어뒀던 사람들은 지금 그 로또 청약만큼 돈 벌었을 겁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뭐 대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한 명씩 나타날 거예요. 아마 며칠 있으면 이제 나타납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 큰 돈 벌었다는 사람 하방 걸어서 아마 지금 이 상황에서 신상 공개했다가는 욕 많이 먹을 거기 때문에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뭐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증권사 계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분명히 하방에 걸어서 큰 돈 벌어 가신 분이 있고요. 자, 우리는 뭐가 됐든 이 상황에서 어떻게 탈출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아, 오늘 스토리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습니다. 11시에 발동을 했고요. 코스피 기준입니다. 사이드카는 사실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프로그램 매매가 갑자기 그냥 혼선으로 막 매물을 막 쏟아내는 막 이런 상황들을 막기 위해서 그냥 프로그램 매매만 멈추는 거지 우리 일반 매매는 멈추지 않고요. 이 사이드카 같은 경우에는 선물 코스피 200 선물 기준으로 5% 이상 상승이나 하락했을 때 잠시 컴퓨터로 하는 프로그램 매매들은 잠시 멈춰라. 그래서 일반 매매만 가능하도록 기계는 잠시 멈추고 우리끼리만 하는 겁니다. 서킷 브레이크가 중요한데 서킷 브레이크는 각 종목들 VI 발동하는 거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그 VI 발동하는 것처럼 지수가 VI 발동하는 겁니다. 자, 20분간 거래 중지되고요. 10분간 단일가 매매합니다. VI 발동이랑 비슷한데 자, 이게 8% 이상 하락했을 때 나와요. 근데 오늘 8% 넘게 하락했죠. 장중에 10%까지 하락을 했으니까 이 장중에 10% 하락한 요 구간이 바로 10% 하락한 구간이고 언제 발생했냐? 서킷 브레이크로 20분간 매매가 안 되니까 여기서 쭉 원래 이렇게 내려왔어야 되는데 눌리다가 한 방에 내려간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아닌데 이거 잘못 쓴 것 같아요. 이거 2시였던 것 같은데 아무튼 마감 직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시작부터 개파락을 했는데 개파락 많이 해가지고 여기까지 안 떨어지고 한 요 정도 선에서 반등할 줄 알았는데 쭉 내려왔어요. 이거 주식 그 막 차트 보고 뭐 분석하고 이런 방송 아닙니다. 이거 저 재무 설계하는 거라서 저희 구독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이렇게 주식에 몰빵은 안 하셨을 거고 단기 자금을 주식에 넣지는 않으셨을 거라서 지금 뭐 존버 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그 주식창 볼 때 가슴이 찢어지죠. 자, 그래서 요렇게 마지막에 조금 반등하고 여기 장 마감 때 동시효과 이겁니다. 20분 동시효과 10분 동시효과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도 마감 때 반등을 조금 했어요. 이게 조금은 위로가 되셔야 됩니다. 자, 2단계 서킷 브레이커는 발동을 안 했는데 이게 15% 하락했을 때
한 번 더 서킷 브레이커 발동하고요. 20%가 떨어진다. 그러면 그날 장은 종료됩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이 1단계 8% 하락했고요. 이게 8% 하락 서킷 브레이크가 나오는 일이 진짜 오랜만이거든요. 코스닥도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은 게 더 심하죠. 코스닥 종목들 만약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지금 거의 옛날 기준으로는 15%가 하한가였으니까 거의 하한가를 다 맞으셨을 거예요. 자, 장중에 13.7%까지 떨어졌고요. 조금 반등해서 11%로 마감했습니다. 여기도 물론 서킷 브레이크가 있었고요. 이렇게 쭈르르륵 떨어졌습니다. 앞에서 요때가 사이드카 발동했을 때입니다. 갑자기 조금 하락폭이 좀 심하죠. 요때 이제 하락이 갑자기 심해지면서 사이드카 발동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쭈르르르 흘러서 서킷 브레이크. 코스닥도 그런 식으로 패턴으로 이어졌고요. 막판에 서킷 브레이크 발동하고 하락했다 반전 살짝 하고 끝. 자, 11.3%는 거의 단일 종목에서도 찾기가 힘든데 지수가 이렇게 빠졌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만 그랬냐? 아닙니다. 한국만 그랬으면 굉장히 억울할 뻔했는데 한국만 그러진 않았고요. 자, 일본은 장중에 13.2%까지 빠졌어요. 우리 코스닥이 13.7%까지 빠졌으니까 하반 기준으로 했을 때는 니케이보다는 우리 코스닥이 덜 빠졌고 코스피는 니케이보다 일본보다 나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나마 다행인 건 얘네들은 반전이 없었어요. 반전이 없어가지고 우리는 한 2% 정도 반전을 했거든요. 얘네는 반전도 없이 이렇게 나락을 갔습니다. 그래서 12점 우리 코스닥보다도 더 떨어졌죠. 코스피 8%니까 코스피보다는 한참 더 떨어졌고 코스닥보다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 이게 뭐 엔캐리 트레이드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되면서 뭐 세계 글로벌 증시가 폭락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일본으로 돈이 많이 들어갈 텐데 이상하죠. 자, 하나씩 볼게요. 왜 하락했냐? 이걸 이제 우리가 알아봐야 돼. 왜 하락했냐? 자, 일단 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전쟁. 이 전쟁 당장 오늘이라도 이란이 공습을 할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전쟁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마바라들이 있습니다. 전쟁 때문이면 우리가 뭘 봐야 돼요? 전쟁 때문이면 바로 유가를 봐야 돼. 유가를. 근데 유가가 올라야 되거든요. 전쟁 위기면 보통 우크라이나 때도 그랬고 기름값이 오릅니다. 천연가스도 오르고. 그런데 유가 떨어졌습니다. 유가도. 그러니까 이건 전쟁 위험 때문에 있는 그 주가 하락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게 뭐냐? 경기 침체. 우리 경기 침체 보려면 뭐 반응 봐야 돼요. 경기 침체 우려되면 주식 팔고 뭐 사야 돼? 금 사야 돼. 금값 올라야 되거든요. 금 한번 볼게요. 금 하락했습니다. 경기 침체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게 금값 상승인데 안전자산이라고 하죠. 우리 안전자산 비트코인도 안전자산이라고 하는데 비트코인 오늘 완전 폭락했습니다. 5만 달러도 깨졌고요. 금도 상승은 안 하고 하락했어요. 폭락은 아니에요. 물론 그냥 뭐 거의 0%대 그냥 제자리 걸음이지만 그래도 상승을 안 했다는 건 경기 침체를 나타내고 있다는 느낌은 사실 안 들죠. 금값을 만약에 경기 침체 분위기로 계속 간다 그러면 이제부터 금 수요가 늘 거예요. 그러니까 금을 좀 봐야 돼요. 이게 진짜 경기 침체라고 믿는 분들은 지금 금을 사야지. 근데 금이 이미 많이 올랐어. 중국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 그러니까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면서 중국인들이 가상자산 투자했던 걸 다 익절을 하고 그 다음에 산 게 금이에요. 그래서 금값이 많이 올랐죠. 예, 우리가 이제 막 다 달려들고 경기 침체 분위기 와서 막 다 달려들면 이제 중국인들이 이제 금 매도하겠지. 결국엔 중국만 돈 벌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사실 듭니다. 금값 여기까지 올랐는데 이제 우리가 뒤늦게 이걸 사주잖아. 그럼 얘네들이 이제 조금 있다가 매도하기 시작할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위기가 있었냐, 이런 위기가 또 있었는지. 아무튼 경기 침체도 확실하지 않고 그리고
실업률 이 경기 침체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 미국의 지난주 발표했던 실업률 얘기인데 실업률 가지고도 연준에서 말을 했어요. 이게 한두 번 높게 나왔다고 실업률이. 이것 때문에 경기 침체를 논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우리는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조금 더 데이터를 지켜보고 하겠다. 그러니까 뭐 9월 FOMC 발표가 있기 전까지는 FOMC가 그 미국의 금리를 결정하는 기구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금리가 하락한다 이러면 주식이 많이 오르거든요. 그래서 그걸 기대하는 건데 아무튼 지금 실업률 조금 올랐다고 우리가 금리를 내리거나 경기 침체라고 생각해서 뭐 유동성을 풀거나 뭐 그런 일들을 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는 건 FOMC 말대로 이게 경기 침체가 이 지표 하나만으로 바라보기가 힘들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아무튼 뭐가 됐든 우리 지금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면 이게 뭐냐면 9.11 테러 때예요. 9.11 테러 때. 9.11 테러 이게 9월 10일이거든요. 그리고 다음날이 아니고 이게 며칠 장을 쉬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폭락을 했죠. 그리고 쭈르르르 가다가 다시 반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기에 어떤 이벤트가 있어서 폭락한 경우에는 다시 회복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 그런데 이제 9.11 테러 때 이렇게 떨어졌다가 상승한 것 같지만 다시 하락했어요. 왜냐하면 이미 너무 많이 올랐어서 쭉 하락하고 있었던 중에 9.11 테러가 났거든. 그러니까 이제 9.11 테러는 그냥 약간 증시의 추가 하락에 대한 소재료 정도였던 거지 9.11 테러가 증시를 이 꼭대기에서 끌어내리는 재료는 아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리만 브라더스 파산이거든요. 요게 리만 브라더스 파산인데 9월 15일이 이제 리만 브라더스 파산일이고 이렇게 살짝 내려왔다가 이게 옵션 만기일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상승했다가 그 다음부터 이 리만 브라더스 파산 사태가 글로벌하게 다 영향을 간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쭈글쭈글 조금씩 떨어져서 이렇게 쭈르륵 하방으로 갔죠. 자, 이런 구조로 이렇게 갔습니다. 이게 며칠 걸렸어요. 이렇게 가는 데까지. 이 전체적으로 세계적으로 분위기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글로벌 침체, 그러니까 글로벌 전 세계 증시가 동시에 떨어지는 게 보통 뭘 말하냐면 코로나도 그렇고 딱 다른 나라의 경기 침체나 이런 게 아니야. 딱 미국이 소비가 죽을 것 같다. 이러면 경기 침체가 이런 그래프가 나와요. 9.11 테러 때, 그 다음에 리만 브라더스 때, 다음에 코로나까지 다 이게 미국 경제가 힘들 것 같으면 글로벌하게 주가가 동시에 떨어집니다. 기축통화기도 하고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쓰는 나라기도 해서 그래요. 요게 또 보면 이렇게 또 떨어졌다가 결국엔 리만 브라더스 때 이후에도 막 이렇게 쭉 상승을 합니다. 어디까지 가는지도 모르겠죠. 자, 결국에는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여기서부터 이걸 회복하는 데까지 얼마나 걸리냐, 이게 좀 궁금한 거죠. 자, 요 기간을 내가 버틸 수 있느냐. 그래서 단기 자금은 주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 물릴지 몰라. 이게 우리가 예측해서 한 일, 예측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예측할 수 있으면 전액 몰빵해도 되지. 그럼 돈 많이 벌고 승승장구할 수 있는데 우리가 모르니까 이 기간이 바로 물리는 기간인데, 만약에 여기서 전세 자금이거나 아니면 결혼 자금 이런 거 여기다 물려 있으면 이 전에 여기서 팔아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단기 자금이 시장에 들어온다라고 하면 증시 폭락도 각오하셔야 됩니다. 뭐 아무튼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 엄마가 주식 물어보거나 초등학생이 주식 산다고 하면 그때가 팔 때라고. 이런 타이밍이 그런 때라니까. 단기 자금, 코올릭의 돈까지 다 들어올 때, 이럴 때 툭 떨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끌어올린 건 사실 사람들이 주식을 더 했다는 게 아니라 이게 나라에서, 미국에서 돈을 많이 풀어서 끌고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자, 요게 4월이고요. 이게 서브프라임 모기지 그 리만 브라더스 파산했다고 선포된 날이에요.
그리고 한 며칠 있다가 쭉 빠져서 침체 가는 것 같더니 이제 경제 위기니까 유동성 풀었죠. 유동성 풀고 오바마 때였을 거예요 아마. 유동성 풀고 하니까 돈 풀려서 달러 막 풀리니까 올라가죠. 여기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7개월입니다. 우리는 요 기간을 요번에 준비해야 될 수도 있고 코로나처럼 빠르게 대응하면 좀 더 빨리 올 수도 있죠. 자, 다음 요게 코로나 때입니다. 요때가 코로나입니다. 요렇게 떨어졌는데 이때는 미국만 돈을 푼 게 아니죠. 전 세계가 돈을 푸니까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무서운 건 뭐야? 사실 이 코로나인데 코로나 때 경기 침체 오겠어 뭐 세상이 망하겠어 해서 요렇게 떨어진 요게 무서운 게 아니지. 이건 짧잖아. 요거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4개월 걸렸습니다. 4개월. 요거 이렇게 4개월 걸렸어요. 아까는 7개월이었잖아요. 이제 각 국가들이 이렇게 큰 위기일수록 돈도 많이 풀고 유동성 막 갖다 공급해주면서 빨리 회복될 수 있게 경기도 회복되고 증시도 회복되고 경기 회복이 그 증시 회복이니까 돈 풀어서라도 강제로 끌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갔어. 우리가 무서워하는 건 요거야. 요거 너무 길잖아. 이거 너무 길잖아요. 요거 4개월인데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몇 개월이 걸렸는데 여기서 2년 걸렸습니다. 2년. 이거 왜 떨어졌냐? 우린 이걸 알아야지 사실. 근데 우리가 지금 요 오늘 떨어진 이게 이거 다우존스니까 오늘 여기 밑으로 하나 더 떨어질 거예요. 요만큼.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좀 얼마나 걸릴지를 보고 이게 대세 상승으로 이어질지 단기 하락, 장기 상승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이 긴 터널을 지나가게 될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지금 미국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는 데까지 계속 유동성을 축소하고 자금 회수하고 금리 올리고 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하락했다 이렇게 올랐죠. 금리를 올렸는데도 유동성을 회수하고 있는데도 달러를 회수하고 있는데도 올랐다는 건 실제로 기업 실적이나 경기가 활성화되고 있었다고 저는 봐요. 예, 경기가 활성화되고 있었는데 다만 인플레이션 문제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 근데 그 인플레이션을 뛰어넘는 소비가 있었던 거지. 근데 이 소비가 그 내수나 일반 그 시민들이 그냥 우리가 쓰는 돈이 아니라 기업들이 다 쓴 돈이야. 그래서 경기가 올라간 거야. 그래서 이 기업들의 소비가 늘어나면서 하청업체나 여러 업체들이 돈을 벌고 그것들이 급여로 나갔지만 사실 우리의 임금은 많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소비가 늘진 않았는데 우리 소득이 늘지 않았으니까 소비가 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을 감당하기 어렵고 체감상으로는 우린 힘들었고. 자, 아까 제가 엔캐리 트레이드 때문에 뭐 이제 증시가 하락한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한다 그랬잖아요. 지금 이 하락장의 3대 악재가 뭐냐면 아까 말했던 전쟁 그리고 경기 침체, 고용률 악화 같은 거. 경기 침체, 그다음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난 여기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을 좀 눈여겨서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결국에는 증시를 망가뜨릴 수 있다.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경기 침체로 끌고 갈 수 있다. 아직은 경기 침체를 이야기하기 힘들지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되면서 망가질 수 있다고 봐요. 자, 일단 볼게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이 무슨 말이냐면 엔캐리 트레이드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일본은 금리가 싸잖아요. 막 제로 금리. 요번에 이제 제로 금리를 막 벗어났어. 0.25%. 그래도 미국이 5.5% 막 이래 버리는데 말도 안 되는 금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여러분들이 일본 돈을 마음껏 빌릴 수 있어. 그럼 여러분들 뭘 할 거예요? 일본에서 0% 금리, 0.5% 금리 뭐 이런 것들을 0% 금리를 빌려서 미국 국채를 사. 그러면 5%가 남아. 10억을 빌려서 10억 너무 작아. 100억 빌려. 그냥 마음껏 빌릴 수 있으면 100억 빌려서 미국 채권을 사요. 그럼 1년을 기다리면 얼마가 생겨? 100억 빌렸으면 5억이 그냥 생겨. 왜냐면 금리 차이 때문에 여기서 빌려서 저기다가 하면 그러다 보니까 일본 환율이 계속 떨어지는 거야. 왜냐면 빌려서 달러 샀으니까.
그러면 달러는 계속 강세가 되죠. 일본에서 돈 빌려다가 미국 달러로 바꿔서 미국 국채를 사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뭐 국채를 사든 미국 주식을 사든 아무튼 여기는 이자가 거의 안 나가니까 이 돈을 빌려다가 그렇게 했는데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기존에 0.25% 이자나 1% 이자 갖고 있었는데 이자가 2%로 올랐어. 그럼 이자가 늘었으니까 상환 능력에 문제가 생겨. 그래서 상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대출한 걸 상환을 해야 된단 말이죠.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여기에서 이제 악순환의 고리로 또 뭐가 발생하냐면 상환을 해야 되면 가지고 있던 보유 주식을 던져야 되잖아요. 팔아야 된단 말이야. 팔면 주가가 하락하죠. 그럼 이제 주가가 하락했을 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주식을 담보로 또 돈을 빌린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주식 담보로 돈을 빌렸는데 주가가 하락했으니까 담보 가치가 없어져. 그럼 다시 돈을 상환하라 그래. 그럼 담보 가치가 없어져서 또 돈을 상환해야 돼서 또 다시 주식을 팔아야 되는 돈들이 생겨요. 그러면 또 그걸 달러를 팔고 주식을 팔면 미국 주식을 샀던 거니까 미국 주식을 팔고 미국 주식을 팔면 뭐가 생겨요? 달러가 생겨. 달러를 다시 엔화로 바꿔야 돼. 그러면 엔화를 살려는 사람들이 돈 갚아야 되니까 엔화를 다시 사서 엔화로 갚아야 되잖아. 엔화로 빌렸으니까. 그러면 엔화에 대한 수요가 늘죠. 그러니까 엔화 환율이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엔 환율이 올라갑니다. 요렇게 보시면 편한데 이 그래프 뭐냐면 히트맵이 초록색이면 엔화가 이 왼쪽에 있는 이 가로축이 이긴 거고 가로에 있는 게 이긴 거고 옆에 있는 게 이긴 거고 빨간색이면 위에가 이긴 거예요. 그래서 요거 흰색은 똑같으니까 없고 자 보시면 초록색이면 왼쪽에 있는 게 이겼다 그랬잖아요. 일본 다 초록색이죠. 네. 환율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화가 가치가 상승했다는 거야. 가치가 왜 상승해? 엔화를 가져가려는 사람이 많아. 왜? 엔화 빌려다가 주식 투자했는데 이제 그거 주식 팔고 이익 실현한 다음에 엔화 다시 갚아야지. 그러니까 다시 엔화 사서 갚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엔화 가치가 올라가면 또 무슨 일이 벌어져요? 내가 빌린 엔화를 비싸게 사야 되잖아. 나는 쌀 때 빌렸어. 내가 엔화가 1,000원일 때 빌렸는데 내가 500원일 때 빌렸는데 그러니까 800원으로 하자. 지금 실제로 800원에서 900원이 된 거니까 800원일 때 빌려서 900원일 때 갚아야 돼. 그럼 나는 같이 똑같이 800원을 1달러가 800원이라 치고 800원 빌렸는데 900원 갚아야 되는 상황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환율이 이제 엔화가 강세가 되면 엔캐리 트레이드를 했던 사람들은 상환 압박이 더 심해져. 그러니까 또 상환을 해야 돼. 그래서 일본에서 엔캐리 트레이드로 나간 돈만큼이 얼마까지 회수될지 모르겠지만 그게 회수되는 족족 이 악순환의 고리 담보 첫 번째가 일본의 금리 상승 그것 때문에 상환 압박이 일단 이자 상환 압박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담보 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원금 상환 압박이 생겼고 그 다음에 일본의 엔화 강세 때문에 상환 압박은 아니지만 그 수익 악화가 생겨요. 엔캐리 트레이드를 한 게 소용이 없다. 엔캐리로 받은 5% 이익이 환율이 5% 상승하니까 똔똔이 되고 환율이 10% 상승을 해버리면 실제로 10% 상승을 했어요. 10% 상승을 하면 엔화 빌려가지고 5% 이자 받아서 10%의 환율로 인한 손해를 보면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청산해. 엔화가 더 올라가기 전에 빨리 상환하고 끝내야 돼. 안 그러면 큰 코 다친단 말이죠. 오히려 엔캐리 트레이드한 게 손해가 되는 이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서 지금은 이 엔캐리 트레이드가 글로벌하게 계속 얘기가 나오게 되면 점점 더 심각한 상황으로 엔화가 다시 일본으로 돌아갈 때까지 계속해서 하락을 할 겁니다. 뭐 근데 요 그래프 보면서 한 가지 좀 기분 나쁜 건 잘 봐요. 이게 초록색이면 여기에 있는 게 이겼다 그랬잖아. 우리나라 원화 다 빨간색이네. 위에가 다 이긴 거야. 원 초록색이면 진 거거든요. 초록색이면 위에 있는 애가 진 거야. 근데 우리 다 졌지. 호주
호주가 요즘에 호주가 지금 환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 호주 여행을 조만간 되게 저렴하게 갈 수 있는 시기가 올 것 같다. 실제로 계속 이게 1단위가 아니라 길게 봐도 계속 하향 추세입니다. 그래서 호주 보면 다 졌죠. 우리는 하나 이겼지. 호주 하나 이겼는데 호주는 다 졌어요. 다 빨간색. 일본은 다 이겼고 호주는 다 졌고, 네, 최악체입니다. 그래서 이 그 각 국가의 화폐 경쟁력을 지난 하루 동안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면 엔화가 대장, 엔화가 대장. 어이구 글씨 쓰기 힘들다 마우스로. 얘가 1등. 그 다음에 유로. 아이고. 다음에 달러. 그 다음에 원. 그 다음에 호주 달러. 이렇게 됩니다. 엔화 대장, 그 다음에 유로, 달러, 원, 그 다음에 호주 달러. 이렇게 지금 강세 구조는 이렇게 돼요. 그 외환 투자하시는 분들 이런 것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거 차트 보시면 외환 투자할 때 좋습니다. 외화 ETF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거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으로 인해서 이랬을 가능성이 가장 높게 저는 보고 있어요. 저는 보고 있는데 이게 어디서 멈출 건지, 지금은 미국 대응보다 일본 대응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일본 뉴스를 좀 봐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금리 인하라는 그 자체보다는 유동성 자체를 풀어야지만 해결할 수 있고, 예. 엔화랑 그 이자율 격차가 좀 벌어져야 돼서 이게 유동성만으로 과연 풀릴까, 이런 고민도 좀 생깁니다. 자, 미국 선물 옵션 만기를 이거 왜 써놨냐면, 이게 보통 아까 앞에 모든 상황들이 그 리만 브라더스 때, 9.11 때, 코로나 때도 이 단기 하락에서 잠깐 반등을 주는 타이밍이 있는데, 하락이 너무 도가 지나치면 선물 옵션 투자한 사람들이 원금 회복, 그러니까 그 청산되고 파산되고 막 한 푼도 못 건지고 이러니까 선물 옵션 한 그런 증권사들이 잠깐 증시를 끌어올립니다. 잠깐 선물 옵션 만기 전에 잠깐 끌어올려요. 그러면 요때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는 요 잠깐 상승기에 환매를 하거나 좀 약간의 현금을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번에는 되게 안타깝게도 원래 이게 며칠 남겨놓고 그러면 상관없는데 우리나라는 요번 주 목요일이에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8월 16일 좀 많이 남았죠. 그래서 얼마까지 떨어질지 잘 모르겠고 선물은 한 달이 넘게 남았어요. 그래서 요거 동시만기 다음 달 9월 20일까지 하락장이 계속 이어질지, 아니면 이게 어떤 해결책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떨어졌다가도 대세로는 이렇게 상승하니까 요 기간을 버틸 수가 있느냐, 여러분들이 요 기간을 버틸 만큼 긴 자금이면 괜찮은데, 단기 자금이면 조금 더 떨어지기 전에 일부라도 좀 현금을 좀 챙겨 놓는 게 낫지 않을까. 요 하방을 잡으시면, 또 아직 주식을 안 하신 분들은 이 하방을 잡으시면 또 기회가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이미 많이 투자하신 분들은 위기 상황이죠. 예, 이만큼 떨어졌고 더 떨어질 가능성이 보이고, 여기서 다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지금 여기라고 치고 여기서 반등을 할까? 이거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엔캐리 청산 문제를 좀 짚어보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해결이 되는지 보고, 그게 해결이 될 것 같으면 이제 하방에 다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글로벌 증시랑 상관없이 한국 그 코스피 올해 상단이랑 하단을 연초 1월 달에 말한 게 있었거든요. 그게 상단이 2,800이었고 하단이 2,200이었어요. 그러니까 2,200까지는 2,200에 근접할수록 조금씩 주식 비중을 좀 늘려 보시고, 2,800에 잠깐이라도 반등을 하면 그때 약간은 입절을 좀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올해까지는 좀 그런 분위기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목 이런 것들은 추천을 제가 이 채널에서 안 해드립니다. 그런 종목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말씀 안 드리고 제가 삽니다. 제가 먼저 사고 말하게 되는 거니까 제가 종목 얘기하면 제 벌써 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저도 주식을 하기 때문에 종목 추천하면 이게 좀 나쁘게 보일 수 있어서 종목 추천은 좀 안 드리고 있어요. 자, 아무튼 오늘 증시 진짜 대폭락, 저도 물리고 여기 물리신 분들도 많을 거고, 이 이유 없는 블랙먼데이 기회로 볼 수도 있고 누구에겐 기회고 누구에겐 위기일 텐데 정리를 하자면 세 가지입니다. 이 위기의 이유는 전쟁, 그다음에 경기 침체, 그다음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요 세 가지라고 보는데 앞에 두 가지는 저는 이유 없음으로 보고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은 진작에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갑자기 자각을 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들을 깨닫는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청산이나 매도가 많을 거고, 여기서 내일 만약에 폭락할 가능성이, 내일 한 번 더 폭락할 가능성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신용매수, 미수거래 하신 분들, 돈 빌려서 주식 투자한 사람들 우리나라에도 있거든요. 엔캐리가 아니라 우리나라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주면서 주식 더 사세요 하는 그런 미수 신용거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걸로 해서 내가 1,000만 원 있는데 3,000만 원어치 주식을 사신 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내일 조금만 더 빠져도 이 사람들이 강제 청산을 당하고, 오늘 강제 청산 당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삼성전자만 해도 지금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강제 청산 오늘 당합니다. 최근 고점 8만 원 후반에 딱 물리신 분들은 지금 내일 강제 청산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내일은 청산 물량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보고 사고 싶으셔도 청산 물량을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보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외국인들이랑 기관들이 많이 팔았잖아요. 근데 개인들은 계속 샀어. 이 외국인들이랑 기관의 그 어떤 온도 차이가, 기관과 그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온도 차이가 있냐면, 외국인이랑 기관은 불확실하면 그냥 팔아요. 오를지 내릴지 잘 모르겠다, 그냥 팔아요. 얘네들은 덜 먹더라도 안전하게 먹자, 이런 주의인 것 같아요. 안전한 걸 더 우선하고, 그 다음에 덜 먹어도 조금씩이라도 계속 먹을 수 있는, 원금을 잃지 않는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개인들은 이제 한 방을 생각하고 많이 떨어졌네, 올라야지, 이런 생각들 하니까 그렇게 현금 보유하고 기다릴 수도 없죠. 우리에겐 그런 정도의 참을성이 없잖아. 저도 오늘 조금은 물 탔습니다. 예. 그러니까 근데 좋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따라서 물 타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예. 아무튼 그렇게 세 가지 이유 중에 저는 마지막 한 가지라고 보고요. 내일 신용매수 꼭 조심하시고, 그리고 재무설계 방송이니까, 주식 방송이 아닙니다. 재무설계 방송이니까 단기 자금은 저 주식을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지금 얼마나 물릴지 모르겠지만 길게 가면 2년 가는 거고, 짧게 가도 지금 여태까지 이런 폭락장에서 짧게 가도 4개월이었어요. 코로나 때 유동성 그렇게 많이 풀어서 짧게 간 게 4개월, 많이 갈 때는 2년도 가니까, 2년 3년도 가니까 이렇게 2년 이내의 자금, 1년 이내의 자금, 이런 것들은 웬만하면 주식을 하지 않으시고 예적금 넣으시거나 채권 정도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궁금하신 건 댓글 남겨주시고요. 요건 편집해서 다시 올려야 돼요. 라이브 놓고 편집 끝나면 라이브 내릴 겁니다. 라이브 내리고 편집한 걸로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다음에는 채팅하면서 채팅 보면서 얘기하도록 할게요.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